동아일보 오면 기사는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번 준회에 두 사람이 만날 것이다. 그런데 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는 상당히 느긋한 입장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상당히 서두르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련한 영상 직접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만나서 서로 단일화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협의를 시작하자. 그리고 또 18, 19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전에는 합의가 되고 후보 등록을 단일 후보가 등록을 할 수 있어야 야권 지지자분들도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고 더 힘을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준비가 갖춰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루빨리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주 초중반 이전에는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단일화 논의도 또 단일화 결론도 최단 시일 내에 결론 지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단일화를 둘러싼 속내, 단일화를 좀 서두른다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본다 이런 속내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 보세요? 최경철 의원님은. 지금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후보로 경선 후보로 등장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비교하면 교집합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다 하면은 굳이 안철수가 아니라도 오세훈이라도 괜찮다는 목소리가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특히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시간은 오세훈 후보의 편이다. 오세훈 후보가 경선 처음 시작할 때 나경원 후보한테 져서 2등으로 출발했습니다. 한 대 뒤집어서 오세훈 후보가 최종 경선 후보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오세훈 후보는 지지율이 자랄 시기만 이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하고 붙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최대한 후보 등록일이 아마 18일, 19일이죠. 그때까지 최대한 늦출 것이다. 그렇다 보면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높다가 지금 거의 박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세훈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커졌다. 그렇게 되면 오 후보는 계속해서 18일, 19일 후보 등록일까지 계속 시간을 늦출 것이다. 안 후보는 계속 서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선 룰은 점점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룰로 잡혀갈 것이다. 저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서 있어서 이제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힘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권의 단일화 과정도 살펴봐야겠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의 1차 여권 단일화 과정에서는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2차 단일화 과정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가 남아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김진애 후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묻고 나섰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9년 서울시정의 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3번씩이나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은 박원순 시장은 얼마나 공이 많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닥칠 고난에도 불구하고 밝혀야 할 진실은 밝히고 인정할 흠결은 인정하면서 같이 살아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완전 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보신 것처럼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완전 무결할 수는 없으나 많은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박영선 후보는 박 전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다룬 것처럼 여권은 좀 이런 질문이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명히 한 인간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한 공과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선거가 벌어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분에 대한 공과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예.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리더십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자기의 예를 들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팬덤을 자극하는 발언을 통해서 예. 오히려 제가 볼 때 여권 내부의 어떤 갈등을 갖다가 더 보여주는 방식들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애 후보의 저런 바람에도 무관하게 박영선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예. 중요한 건 정치인들이 선거 속에서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예.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또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LH 문제 때문에 더불악재에 처해 있는 여권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런 전반적인 고려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의 분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번 선거의 원인 제공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을 통해서 정부 여당의 신뢰성들을 줘야 되는데 예. 저는 그렇지 않은 측면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 출마하신 거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김진애 후보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예. 박영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보궐선거를 낳게 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시정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 제가 볼 때 조만간 박영선 후보가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식의 논쟁으로 가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제발 좀 대안과 대책, 유권자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는 방향의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런 토론은 누가 보더라도 소위 선거를 위한 공학 수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아젠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니까 이게 성희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과 관련해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단일화를 만약에 야권에서 성사시킬 경우에 안철수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다 박영선 후보에 우세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면 박영선 후보가 무난히 서울시장 당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일화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윤기찬 변호사님,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안철수 후보가 좀 우위를 얻었던 것은 사실은 네. 이제 이길 후보한테 투표를 좀 마음을 준다 이런 취지가 강했는데 예. 이번에 처음 이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둘 다 어느 후보가 됐든지 간에 박영선 후보 이기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물론 차이는 좀 있어요. 한 뭐 3%대 7%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오차범위 내라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된다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를 이긴다. 이런 결과는 상당히 국내심 지지자 내지 당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큰 걸로 보이고요. 네. 그만큼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사이에는 중도층에 대한 어필할 수 있는 그 호소력이 좀 같이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두 분 사이에 이제 2%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런 그 지지율 차이로 인해서 아마 국내심 입장에서 좀 더 기다리자. 그래서 17, 18일 그 후보 등록일 이후에 24일 정도 되면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최소 선거운동 시작이 되면 이제 뭐 플랜카드도 걸고 한단 말이죠. 예. 그 선거운동 이후에는 그 비용은 이제 보전이 안 돼요. 사퇴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24일 전후에서 아마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최대한 늦추는 분을 기준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하다. 늦추는 면에 있어서는. 물론 그 설문 문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네. 시기로 보면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당 그러니까 여권과 야권이 이렇게 1대1 구도로 붙는 가상 양자 대결의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로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여권 후보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조사 결과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이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왔을 때
여권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철수 후보도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권의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데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두고는 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권이 단일화 될 것이다라고 본 사람은 38%였고요. 안 될 것이다라고 본 유권자가 47%로 그러니까 이번 그 서울시장 야권은 분열된 상태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보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윤경호 의원님은 이런 이 세간의 여론조사와 생각의 궤를 같이 하십니까? 예, 아니면 저는 진작부터 이 야권의 단일화 작업은 요란하긴 한데 예. 결국 안 될 거다. 안 될 것으로 보는 라고 것입니까? 저는 예상을 계속 했어요. 네. 이번 선거 여론조사 결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는 저거라고 봐요. 네. 안 될 거라고 얘기한 분들이 47%, 네. 될 거다 7, 8%.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은 단일화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예. 지금 나온 후보들이 1년 3개월 그다음에 나머지 뭐 4년 더 이어지겠지만 도대체 서울시를 어떻게 바꾸겠다, 나는 서울시정의 시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네. 뭐 박영선 후보가 뭐 21분 어쩌고 저쩌고 21이라는 숫자로 썼지만 그것조차도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심지어 야권은 오세훈과 안철수 이전에 오세훈과 나경원의 경쟁,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 눈에 띄었던 정치인들이 또는 그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 단골로 나왔던 후보들이 또 나와서 예. 오로지 단일화 얘기밖에 안 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라는 거에 대한 불을 싸질렀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본인이 야당 후보로서 단일화 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예. 나에게 기회가 오는 단일화 이걸 얘기했고 예. 아마 마지막까지 좀 그럴 거라고 봐요. 무기는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앞섰다였는데 네. 지금 저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조차도 적합도가 아니라 경쟁력에서도 불리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퇴라는 게 아니라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 이번에는 그럴 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는 뭐 이미 패널들께서 분석을 하셨습니다만 나경원 후보에게 뒤지다가도 역전을 했고 예. 그다음에 지금도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무기는 중도 확장성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조차도 내지 못하고 예. 과연 그 다음에 1년 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절대로 후보를 내지 않는 단일화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요란하고 이게 뭔가 흥행이 되도록 주목을 끌게는 만들지만 결국은 단일화 안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3파전으로 선거를 예. 치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파전대로 치러진다면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여유 있게 승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될 것이다라고 한 사람도 38% 됐으니까 혹시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 나머지 분 중에 좀 있으시면 우리 최경철 의원님 예, 뭐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두 후보에게 정치적 미래가 없습니다. 네. 안 후보는 사실상 여기에서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정치는 이제 끝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왜 단일화가 안 될 것이라고 나오느냐. 지금 2번, 4번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네. 2번으로 할 것이냐, 4번으로 할 것이냐. 지리한 싸움을 계속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보는 것이죠. 저 사람들 싸우다가 결국 끝날 것이다. 여태까지 야당이 분열되었던 것들을 네. 4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후보들의 생각이 아마 다를 겁니다. 안 후보는 아직 정치적으로 나이가 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고 오 후보도 단일화 효과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 후보가 2010년도에 서울시장 재선 나왔을 때 당시에 한명숙 후보와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0.6%포인트 네. 차로 이깁니다. 아주 그렇기 근소한 때문에 차이로. 그렇습니다. 네. 단일화를 해야지 이긴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가 오세훈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단일화는 진통은 있겠지만 난산을 하겠지만 결국엔 옥동자를 낳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은 38% 47%론 여론조사 결과가 좀 갈려 있긴 한데 끝까지 뭐 단일화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조선일보 오면에서는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후보 단일화와 또 성추행 논란, 개발 공약 이 세 가지가 서울 승패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욱 교수님, 네. 최근에 이 여론만 놓고 보면 성추행 논란이나 개발 공약 이거는 사실 뒷전이고 단일화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 대한 대리전 양상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예. 측면에서 핵심은 그런 거죠. 야권은 어떤 형태로든 이 단일화를 통해서 소위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해야만 예.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 상황에 올라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 레임덕 현상들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 예. 대선도 좀 불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뭐 유일한 잣대는 뭐냐면 1대1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까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땐 지금 야권이 슬슬 배가 부르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대한 과제였었고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 했던 건데 상황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이런 얘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상당히 배가 불렀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이 어떤 분들이냐면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 어떤 지금까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비판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적합도와 경쟁력이라는 거 가지고 계속 만약에 소위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계속 줄다리기를 한다 계속 가면 갈수록 전 그랬을 때 중도층이 나중에 실제적인 서울시장 선거에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려운 측면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이 투표율이 좀 낮다라고 봤을 때 얼마나 핵심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모시고 나오냐가 핵심적인 상황인데 단일화로 저렇게 탈진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상에서 야당이 더 높게 나오는 이유들은 중도층이 그만큼 야권 후보들을 지지하는 것인데 그 야권 지지층인 중도층들을 오랫동안 저렇게 단일화하는 것으로 탈진시켰을 때 실제 투표장 당일날 이분들이 어떤 신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배부르다는 생각보다는 과거에 사연편했던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4월 선거 알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지표라만 가지고 네.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야권이 조금은 좀 허리띠를 더 질끈 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서울시장 구도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 구도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부산시장 선거 구도와 관련해서 바짝 좁는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제시장을 앞세워서 여론조사상에서 조금 앞서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 발 앞서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일단 헤드라인에 부산시장 구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좀 앞서 나가고 있나 보죠? 뭐 시작부터 단 한 번도 그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이제 정부 여당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게 같은 강서구에 있거든요. 김영우 예. 신공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제적 효과가 지금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전임 시장의 그런 그 비리 문제 이런 문제 등을 뛰어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국민적 이런 여러 가지 질타 여론이 많은 시국에 오 시장 전 시장의 뭐 관련된 분들이 그 가덕도 신공항 입지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런 부분도 네. 제가 볼 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을 추월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18일까지 10일 동안 실시가 됩니다. 3년째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만 개최가 되는데 국방부나 미국 측은 코로나 여파도 있고 또 북한이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줄였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윤경호 의원님, 기동훈련을 빼고 실시하는 거는 뭐 3년째라니까 뭐 아주 특이한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통상 상반기에 했던 훈련은 예. 이런 도상훈련입니다. 예. 그리고 이 훈련이라고 우리말로는 다 돼 있지만 영어로는 엑서사이즈와 드릴로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엑서사이즈 경우는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드릴은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키 리졸브 뭐 이런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대개 다 엑서사이즈. 그래서 네. 최근 3년간은 도상 훈련으로 계속했습니다. 2018년 남북 해빙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훈련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같이 맞물렸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규모 병력이 이동할 경우에 이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서 그건 뭐 매를 스스로 보는 꼴이니까 네. 해도 되는 거고 문제는 북한을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비판을 보수층과 야권은 합니다. 네. 그러나 최근 3년간 이렇게 상반기에는 계속 도상훈련을 했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야외 실제 병력이 참여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제 그건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계일보도 비슷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3년째 야외 기동훈련 없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한미 방위 태세가 약화된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함께 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건 방어훈련이잖아요. 최영철 의원님, 이 북한이 우리가 하는 훈련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좀 과도하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군이 있기 때문이죠. 예. 우리 국군만 훈련을 하면 북한은 그만한 거부감과 불안감이 없지만 미군한테 6.25 때 자신들이 엄청나게 당했던 예. 그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더 열심히 그리고 도상훈련 실제로 병력이 이동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만 해도 전쟁 억지 효과가 굉장히 크고 북한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핵 개발을 못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북한을 다독여준다고 해서 북한이 변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국제정치에서는 두려움을 준다면 상대가 변하는 것인데 예. 저희가 너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눈치를 보고 뭐 이런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전쟁 억지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아일보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1초라도 만약에 1초라도 핵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끝장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봉쇄 계속 진행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서 혹시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그 극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죠, 김종욱 교수님?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핵을 갖다가 억제하겠다라고 한 전략들을 계속 활용해 왔었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 약간 좀 예외적인 측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직접적으로 북미 간 대화 정상회담 했으니까요. 예. 근데 저는 뭐 지금 미국 전략의 핵심은 북한이라기보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얘기해서 인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예. 이 미중의 세력 전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전략에 집중할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 집중하는 전략 과정에서 저희 중국을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로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측면들의 강도 높은 실현을 제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상황도 계속 지속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확인했던 것처럼
소위 북미 간의 실질적인 대화와 협상이 없었을 때 예.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해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미국이 고려해야 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현재 쓸 수 있는 방식이 많지 않아서 고민이다라는 의견도 같이 달았습니다. 네 분 말씀해 주신 네 분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이상훈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했습니다. 저는 다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